우리 경제 뭐가 문제인지 혼쭐나는 시간 혼쭐경제 이광수 명지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금리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한국은행이 38개월 말, 야 그럼 3년 더 됐네요.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0.25%. 이렇게 인하하게 된 배경 이건 뭐죠? 일단 최근에 금리가 인상된 이유는 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잖아요. 그거 잡으려고. 예. 근데 물가가 1%대로 사실은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안정이 됐다. 예.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차원에서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좀 부양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고요. 예. 사실 폭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0.25%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예. 어쨌든 폭은 좀 적었지만 금리 인하의 신호를 시장에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매파적 인하다 뭐 이런 표현도 신문에 나오던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파 비둘기파 할때 그 매파 매파예요? 비둘기파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게 매는 그러니까 새입니다, 새. 그래서 이 용어는 사실 베트남 전쟁 때 사용하던 건데요. 매파는 전쟁 계속 확전하고 계속 예.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매파라고 했고 예. 비둘기파는 협상하고 맞아요. 휴전해야 된다. 예. 이런 용어로 이제 사용했는데요. 이게 금융시장에 들어오면서 매파는 금리 올리는 쪽을 매파라고 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예. 경기를 부양시키는 쪽을 비둘기파라고 합니다. 잠깐 그러면 매파적 인하라는 얘기는 속된 말로 빅컷을 하지 않았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 폭을 좀 뭐 커야 되는데요. 예. 컸어야 되는데 예. 좀 눈치 보고 좀 적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더 크게 인하를 했어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물가가 잡혔다는 측면보다 경기 위축 가능성의 측면 이게 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예. 시기가 좀 늦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실기를 했다. 이런 네. 이제 의견이 있는 거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폭이 좀 제한적이어서 네. 이렇게 되면 경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의미가 없는 거다. 이런 판단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거로 네. 이 타이밍에서 0.25% 낮춘 것만으로는 경기를 살아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런 어떤 경제에 대한 판단이나 금융에 대한 판단은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그럼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막 오르려면 네. 금리 인하폭도 크고 돈이 좀 필요해요. 세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좀 아쉬운 측면을 사실 표방하고 있는 거고요. 아 그럼 전통적으로 시장은 금리를 낮추는 걸 더 좋아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돈 풀리고 그렇죠. 유동성 그래야, 장세 이런 그래야 거. 자산 가격이 막 오르고 예. 그래야 수수료도 많이 받고 예. 이런 거니까.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금융시장에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계 부채라는. 예. 그래서 가계대출이 이렇게 많은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를 크게 하면 시장에도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빅컷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하고 시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방향 자체는 완전히 전환된 게 맞습니까? 그럼 이제 인상에서 인하로 이거 피벗이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향은 전환됐는데 속도가 그렇게 빠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미국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B컷이라고 해서 예. 속도를 좀 높이는 신호도 줬는데 한국은 일단 미국 대비해서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이고 여기에서 더 속도를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추가 인하 가능성 없단 말씀이시네. 저는 좀 낮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이 필요하겠죠. 예. 경기가 더 나빠지거나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더 빠르게 이루어질 텐데. 더 안 좋은 상황이 와야 빠르게 인하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이전에는 예.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한국은행이 좀 어렵지 않느냐 가계부채 판단하고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네. 이게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대출금리 내려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기준금리 0.25 내려갔으면 대출금리도 0.25 최소한 이 정도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어떻습니까 대출금리? 실제로 대출금리가 일단 지금 상황에 인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가장 큰 이유는 가상금리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대출 수요가 많고 예. 대출이 많이 나간 상태에서 은행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장사하는 회사입니다. 장사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금리를 올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영향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죠.
아니 근데 가상금리 붙는 건 붙는 거지만 어쨌든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거 은행 입장에서 네. 돈 가져오는 뭐라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격도 좀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만 또 돈 버는 건데. 그렇죠. 은행이 기준금리 이제 내려가는데 대출금리 안 내려가면? 그러니까 대출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 딱 내려가자마자 여러분들이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네. 예금금리 내려간다고. 예금 금리만 네, 내려가요. 그러니까 대박. 예금금리 예를 들어서 이건 바로 내리지만 그래서 네.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고 있거든요. 뭐 일부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예. 그런 차원에서는 예대금리 차가 훨씬 커지고 와. 은행의 이익은 커질 수 있습니다. 야 역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은행은 절대 지지 않는다. 올 연말에도 사상 최대 이익, 보너스 잔치, 네. 가계대출로 소비자들 힘들어. 이런 기사가 나오겠네요. 예, 은행은 지지 않아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이 대출 규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금리가 인하돼도 기준금리 인하되면 유동성이 좀 풀리고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이 조금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도 가져봄직한데 집값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을 좀 제한적으로 보는데요. 예. 첫 번째 이유는 하락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금리가 인하되면 결국엔 수요가 증가해서 집값을 올려야 되는데 수요가 증가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시점이 다 예상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리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금리 인하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에는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좀 보죠. 지난주에 이거 최대 이슈 중 하나였어요. 네. 저 잘 모르지만 일단 좋은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네 번째 도전 끝에 세계 국채 지수 여기에 편입됐거든요. 됐거든요. 자, 일단 요 세계 국채 지수가 뭔지 요거하고 이번에 편입되게 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런던의 증권거래소 그룹 산하의 FTSE가 하는 이제 지수인데요, 일종의. 그러니까 국채 지수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예. 지수에 포함 국채가 그 나라에 포함되면 지수를 관리해 주고 예. 그러면 많은 펀드나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그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수에 편입되면 한국 국채를 사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여기 편입됐다는 얘기야. 한국 국채는 너희들이 살만한 좋은 물건이야.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증을 해줬다. 그렇죠, 그렇죠. 일종의 KS 마크를 딱 찍어준 거고요. 그렇게 되면 좀 신뢰하고 이제는 한국 국채를 매입하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왜 들어간 거예요? 좋긴 좋은 건데. 일단 뭐 세계 뭐에 들어갔다 그러면 좋은 건 맞아. 예. 네. 근데 뭐 그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좀 좋게 본다 뭐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한국 국채라든가 회사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어 왔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런 국채 지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제는 논의들이 많았는데요. 계속 예를 들어서 FTSE 같은 데서 말했던 게 시장의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한국의 국채 시장이. 그래서 접근성. 외국인들이 들어갈 때 예.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 말부터 정부에서 외국인 국채 투자를 비과세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30년 만에 폐지하면서 이런 어떤 노력들을 좀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한국의 국채 시장의 어떤 접근성이 좀 높아졌다 외국인들이 예. 그런 판단 안에서 지수에 편입하는 일종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편입되는 건 내년 11월. 네. 그럼 한 1년 남았어요. 네. 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수를 따르는 추종 자금이 2조 5천억 달러. 한국 편입 비중은 2.22%. 그러면 우리나라 해외 자금 유입이 75조 가량 들어온다. 맞죠, 계산. 그렇죠. 예. 그럼 75조 가량 정도의 글로벌 자금이 우리나라 국채를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 후에. 네. 이거 예상되는 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 일단 국채를 사려면 원화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그러면 원화가 강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가가 좀 안정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네. 수입 물가가 예, 예, 안정될 예, 수 예. 있으니까. 수출하는 사람들 좋겠네. 두 번째는 가장 큰 영향은 뭐냐면 기업의 자금 조달에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국채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채의 가격이 결국엔 금리인데 네. 수요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금리 인하 효과 때문에 기업이 자금 조달에 용이해지면서 예. 자금 시장이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도 영향이 있어요? 채권 말고? 요 연결선상을 사실 만드는 게 이제 또 다른 뭐 정보라든지 아니면 기관들의 이제 노력이 또 있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네, 주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최악의 어닝 쇼크를 겪고 있다. 외국인은 무려 10조를 넘게 팔아치웠다.
요거 얼마 전에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성문도 쓰던데 언론 보도 보니까. 자, 문제는 이게 반도체 테마가 전 세계적으로 강세잖아요.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왜 우리나라도 SK 하이닉스는 그리 나쁜 편은 아닌데 네. 왜 삼성전자 혼자 나홀로 약세입니까? 이 어닝 쇼크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9.1조 원을 3분기에 기록해서 시장의 전망치 10조 원을 좀 미달해서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하락하고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이거 반도체 수장이 나와서 사과를 할 정도로 뭔가 미래가 불투명하다. 불확실하다는 걸 시장에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의 일종의 최근의 리서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삼성전자가 좀 불안하지 않느냐와 합쳐지면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스스로 불안을 인정했구나 이렇게 그렇죠. 돼버리는 거네요. 근데 결국에 이제 반도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이게 쉽게 이해하시면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는 기성 양복을 파는 거예요. 기성 제품이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일종의 맞춤형 양복인데요.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두 군데에서 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군데가 다 좋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성복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맞춤 제작인 맞춤 양복은 TSMC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끼었다. 근데 낀 이유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계속 기술 투자라든지 일단 혁신을 만드는데 좀 뭐랄까 투자가 좀 지연되어 왔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좀 그런 측면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두 쪽에서 실적이 안 나오고 실제로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우려가 커졌고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노키아가 될 수도 있다. 헐. 네, 그런 얘기들도 이제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키아라고 하면 한때 세계 휴대전화 시장 1위였는데 모토로라가 모토로라하고 노키아. 그렇죠. 지금 어디 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애플한테 완전히 밀리면서 사실은 지금은 거의 보시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워낙 이 IT 시장에서는 이런 부침이 세기 때문에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 반등 카드는 있어요? 야, 구조를 벌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 회사잖아요, 삼성은. 그렇죠. 구조를 벌었는데 주식이 떨어지고 부회장이 나와서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이래야 되는 이런 회사인데 그 앞으로 반등 카드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 당장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기술을 당장 개발하는 게 이제 주요 업체에 대해서 계약들이 이루어지면 주가도 반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좀 구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요. 투자라든가 인적 쇄신이라든가 기술 투자에 대해서 좀 장기적 차원에서 좀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시장에 막 반응이 세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만 납품되면 끝날 거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주식시장 중에서 좋은 거 나쁜 거 금리 인하된 거 좋은 거 세계 국제지수 편입 좋은 거 삼성전자 안 좋은 대장주니까 안 좋은 거 이렇게 차례로 말씀드렸는데 이건 어떨까요? 앞서 저희가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북한이 우리의 저 무인기 침투를 빌미로 해가지고 휴전선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혹시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해요? 전 이게 가장 악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에 한국의 주식시장이 못 오르고 계속 부진한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나가고 있는 이유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최근에 안 보거든요. 그런데 국내 투자자들은 사실 그렇게 안 보는데 우리는 일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특히 이런 어떤 긴장감이 고조시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 한국의 주식시장이 회복되기에는 좀 더 지연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가 좀 전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혼줄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광수 명지대학교 겸임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